어떤 조직에나 있다. 회의 중에 모두가 침묵할 때 혼자 손을 드는 사람.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사람.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이었다. 1762년 태어나 183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조선이라는 조직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왜 조선은 이렇게 비효율적인가? 왜 백성만 고통을 감당하는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그의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구체적이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히 지적했다. 문제는 조직은 그런 질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문하는 사람은 왜 항상 위험해질까? 답은 간단하다. 질문은 누군가의 자리를 흔들기 때문이다. 무능을 드러내고 책임을 요구하고 변화를 강제한다. 조직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다. 정약용은 혁명가가 아니었다.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 적도 없다. 오히려 그는 체제를 살리려 했다. 문제는 그가 체제를 너무 정확하게 고치려 했다는 것이다. 추상적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 개선안을, 도덕적 설교가 아니라 실무적 지적을. 그래서 그는 위험했다. 내부 고발자의 이야기는 언제나 비슷하게 시작된다. 처음엔 선이었다. 조직을 위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조직은 제안을 배신으로 읽는다. 문제 제기를 문제 제기자의 문제로 만든다. 정약용의 이야기는 200년 전 조선의 기록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다. 도덕을 최고 가치로 두었고 선비 정신을 강조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실제 조선 관료 사회는 달랐다. 시스템은 무능을 용인했고 책임은 항상 아래로 흘렀다. 관리들은 서로를 감쌌고 형식적 보고서만 쌓여갔다. 지방 수령이 부임한다. 부임 첫날 그는 장부를 본다. 세금 징수 현황, 형벌 집행 기록, 민원 처리 내역. 모든 숫자가 정확하다. 모든 보고가 완벽하다.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세금 징수율이 절반도 안 된다. 형벌은 고문으로 이어지고 민원은 묵살된다. 하지만 장부 위에서는 모든 게 정상이다. 왜? 아무도 실제 숫자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관행이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 보고는 형식이고 실적은 꾸미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 탓이다. 백성이 죽으면 백성이 나약해서다. 누가 책임지는가? 아무도. 지방 관리는 3년마다 바뀐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자리를 옮긴다. 후임자는 전임자의 문제를 덮는다. 자기 차례가 되면 똑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게 관료 카르텔이다. 서로를 지키는 침묵의 동맹. 조선 후기, 이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 직전이었다. 세금은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형벌은 남용되고 백성은 도망가고. 하지만 한양의 보고서에는 모든 게 순조롭다고 적혀 있었다. 이건 부패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의 문제다. 무능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조직. 그 안에서 정약용은 관료로 일했다. 정약용은 이론가가 아니었다. 현장에서 일한 실무자였다. 1789년 27세에 과거에 급제한다. 홍문관, 규장각을 거쳐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경기도 암행어사, 곡산부사, 형조참회. 그는 백성을 직접 만났고 지방 행정을 직접 집행했고 재판을 직접 주관했다. 그래서 알았다. 조선 관료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암행어사 시절 그는 지방 수령의 횡포를 목격했다. 세금을 과도하게 걷고
형벌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백성의 재산을 빼앗는 장면을 보고서에는 모든 게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곡산부사 시절 그는 직접 개혁을 시도했다. 토지를 재측량하고 세금 징수 방식을 바꾸고 불필요한 의뢰를 줄였다. 효과는 있었다. 백성의 부담이 줄고 징수율이 올랐다. 하지만 주변 수령들은 그를 불편해했다. 왜 혼자 그렇게 하느냐? 형조참의 시절 그는 형벌 체계의 모순을 직접 경험했다. 법은 명확했다. 하지만 집행은 자의적이었다. 고문은 일상이었고 허위 자백은 흔했고 억울한 사람이 처형되는 일도 많았다. 정약용은 이 모든 걸 기록했다.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분석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개인의 문제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그의 결론은 명확했다. 시스템이 문제다. 관리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건 의미 없다. 아무리 선한 관리가 와도 시스템이 부패를 용인하면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된다. 중요한 건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은 구조 변화를 싫어한다. 특히 내부자가 구조를 비판할 때 조직은 그를 배신자로 본다. 정약용은 내부에 있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정약용의 비판은 추상적이지 않았다. 실명에 가까웠다. 목민심서는 지방 수령을 위한 실무 지침서다. 하지만 동시에 조선 관료 사회 전체를 비판하는 보고서이기도 하다. 부임 첫날 수령은 장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부는 거짓이다. 전임자가 꾸며놓은 숫자일 뿐이다. 실제 상황을 파악하려면 백성을 직접 만나야 한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거짓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는 선언이다. 세금을 거둘 때 관리는 백성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된다. 이건 수령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 전체가 이걸 용인하고 있다. 이건 문제 제기다. 하지만 조직 입장에서는 고발이다. 흠음신서는 더 날카롭다. 형벌과 재판 제도를 다룬 책인데 조선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재판관은 사건을 조사할 때 자백을 강요한다. 고문을 쓴다. 피의자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거짓 자백을 한다. 재판관은 이걸 진실로 믿는다. 아니, 믿는 척한다. 왜냐하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건 비판이 아니라 폭로다. 억울한 사람이 처형된다. 재판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급자도 묻지 않는다. 왜?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자신의 과거 판결도 의심받는다. 그래서 모두 침묵한다. 이건 시스템 전체에 대한 감사보고서다. 정약용의 글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공익신고에 가깝다. 구체적 사례, 구조적 분석, 개선 방안까지 담긴 완벽한 내부 감사 자료. 문제는 조직은 이런 보고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상적 비판은 괜찮다. 관리는 청렴해야 한다 같은 도덕적 교훈은 누구도 불편하지 않다. 하지만 구체적 비판은 다르다. 지금 이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정약용은 너무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위험했다. 조선은 정약용을 어떻게 대했을까? 처음엔 무시였다. 저 사람은 너무 이상적이야. 현장을 몰라서 그래. 이론만 아는 사람이야. 아이러니하게도 정약용은 현장 실무자였다. 하지만 조직은 그렇게 프레임을 씌웠다. 문제 제기를 현실 감각 부족으로 포장하는 방식. 다음은 고립이었다. 정약용을 지지하는 관료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의 개혁안은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그의 제안은 묵살됐다. 왜?
그를 지지하는 순간 자신도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조직에서 고립은 죽음이다. 아무도 함께 일하지 않고, 아무도 편을 들지 않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 정약용은 점점 혼자가 됐다. 그리고 낙인이 시작됐다. 저 사람은 위험해.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야. 서학천주교에 물든 사람이야. 사실 정약용의 천주교 신앙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빌미가 됐다는 것이다. 조직은 내부 고발자를 제거할 때 본질적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다른 이유를 찾는다. 문제를 제기해서 제거한다고 말하면 조직이 문제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다른 명분을 만든다. 사상, 인맥, 과거의 실수, 뭐든지. 정약용의 경우 천주교가 그 빌미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천주교 신자들이 대거 처형됐다. 정약용의 형 정약전, 매형 이승훈도 유배를 갔다. 정약용은 직접적으로 천주교 활동을 한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연루됐다는 의심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됐다. 18년간. 이게 조직이 내부 고발자를 대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 서서히 고립시키고 명분을 만들고 조용히 제거한다. 정약용은 제거됐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제거되지 않았다. 정약용에게는 보호자가 있었다. 정조였다. 정조는 개혁군주였다. 낡은 시스템을 바꾸려 했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려 했고 정약용 같은 사람을 필요로 했다.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규장각 관원으로 임명됐고 수원 화성 설계에도 참여했다. 정조는 그의 개혁안에 귀 기울였고 그의 질문을 존중했다. 하지만 정조도 한계가 있었다. 정조는 왕이었지만 절대 권력자는 아니었다. 신하들의 지지가 필요했고 조정의 균형을 유지해야 했다. 정약용을 완전히 보호하는 건 불가능했다.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죽는다. 49세였다. 공식 사유는 병사였지만 의무는 남았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정약용의 보호막도 사라졌다. 이건 조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개혁을 추진하는 리더가 있다. 그 리더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한다. 하지만 리더가 사라지면 내부 고발자는 즉시 표적이 된다. 정조 사후 조정은 보수파가 장악했다. 정조의 개혁은 뒤집혔고 정조가 등용한 인재들은 하나둘 제거됐다. 정약용도 예외가 아니었다. 1801년 신유박해, 정약용 유배. 정조가 살아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정조는 왜 정약용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을까? 왜 구조적 개혁을 완성하지 못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개인 리더의 의지만으로는 시스템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정조는 유능했고 개혁적이었고 정약용을 신뢰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변화를 거부했다. 신하들은 개혁을 싫어했고 기득권은 변화를 막았고 구조는 그대로였다. 정조가 죽자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갔다. 개혁은 사라지고 질서는 회복됐다. 조직이 원하는 질서. 정약용은 이 과정을 지켜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개인의 선의로는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유배는 조용한 제거다. 처형보다 효과적이다. 처형은 순교자를 만든다. 하지만 유배는 그냥 잊히게 만든다. 1801년 정약용은 경상도 장기로 유배됐다가 곧 전라도 강진으로 이배됐다. 강진은 한양에서 멀었다. 소식도 끊겼다. 그는 조용히 사라졌다. 조정은 정약용을 왜 제거했을까? 공식적으로는 천주교 연루 혐의였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달랐다.
정약용은 위험했다. 그의 비판은 너무 정확했고 그의 개혁안은 너무 구체적이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기득권에 대한 위협이었다. 그를 제거하는 명분은 천주교였지만 실제 이유는 그가 시스템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내부 고발자의 결말은 대부분 비슷하다. 조직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거한다. 명분은 다양하다. 절차 위반, 기밀 유출, 사상 문제, 과거의 실수, 뭐든지 된다. 중요한 건 실제 이유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해서 제거한다고 말하면 조직이 문제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다른 이유를 찾는다. 정약용은 18년간 유배지에서 지냈다. 1818년 56세에 해배됐다. 하지만 한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복직도 없었다. 그는 고향 마제로 가서 조용히 살았다. 조직은 그를 완전히 잊었다. 그의 개혁안은 실행되지 않았고 그의 비판은 묵살됐고 그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정약용은 침묵하지 않았다. 유배는 그를 제거했지만 그의 사유를 멈추지 못했다. 강진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18년간 글을 썼다. 500여 권,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조선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보고서였다. 권력 밖에 나오자 그의 비판은 더 노골적이 됐다. 관직에 있을 때는 조심스러웠다. 조직 안에서 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달랐다. 잃을 게 없었다. 그래서 더 솔직했다. 목민심서는 지방 수령을 위한 책이지만 실제로는 조선 행정 시스템 전체를 해부한 책이다. 관리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백성이 관리를 먹여 살린다. 세금은 법보다 많이 거치고 형벌은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민원은 묵살된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설계돼 있다. 흠음신서는 더 직접적이다. 억울한 사람이 죽는다. 재판관은 진실을 찾지 않는다.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받고 형식적 절차만 거치고 처형한다. 이게 조선의 사법이다. 경세유표는 조선의 정치 시스템 전체를 비판한다. 관료는 책임지지 않는다.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왜? 서로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게 관료 카르텔이다.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조선은 변하지 않는다. 정약용의 글은 분노가 아니라 냉정함으로 가득하다.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구조적 분석이다. 그는 조선이라는 조직을 해부했다. 그가 유배지에서 쓴 글은 오늘날로 치면 완벽한 내부 감사 보고서다. 문제 진단, 원인 분석, 개선 방안까지 담긴. 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다. 조선 조정은 그의 글을 금서로 지정하지도 않았다. 그냥 무시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더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멀어졌다. 정약용의 이야기는 200년 전에 끝났다. 하지만 구조는 끝나지 않았다. 오늘날 공직사회를 보자. 내부 고발자는 어떻게 대우받는가? 2011년 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 그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다. 예산 부정 집행, 허위 보고, 책임 회피 구조. 조직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처음엔 무시였다. 저 사람은 조직을 이해 못해. 다음은 고립이었다. 아무도 함께 일하지 않았다. 마지막은 제거였다. 절차 위반을 이유로 징계받고 한직으로 밀려났다. 문제는 해결됐을까? 아니다. 문제 제기자만 사라졌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한 직원이 회계 부정을 발견했다. 감사팀에 보고했다. 조직은 어떻게 했을까?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은 회계 부정이 아니라 신고자였다. 왜 정식 절차를 안 거쳤나? 왜 외부에 말했나? 결국 그는 사표를 냈다. 회계 부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건 200년 전 조선과 뭐가 다른가? 정약용은 조선 관료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 무능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여전하다. 서로를 감싸는 카르텔. 여전하다. 문제 제기자를 제거하는 방식. 여전하다. 조직 문화는 200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다. 정약용은 조선시대 내부 고발자였다. 오늘날에도 내부 고발자는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는다. 고립, 낙인, 제거. 왜일까? 조직은 왜 변하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조직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부에서 오는 변화를. 조직은 안정을 원한다. 문제가 있어도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 조용히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내부 고발자는 이 안정을 위협한다. 그래서 조직은 그들을 제거한다. 명분은 시대에 따라 바뀐다. 조선시대엔 천주교였고 오늘날엔 절차 위반이나 기밀 유출이다. 하지만 본질은 같다. 정약용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이유다. 정약용은 1836년 75세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끝내 복직하지 못했다. 그의 개혁안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의 비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은 그를 끝까지 환영하지 않았다. 왜일까? 그가 틀려서일까? 아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다. 그의 제안은 실용적이었다. 문제는 그가 옳았다는 것이다. 조직은 옳은 사람을 싫어한다. 특히 내부에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정약용이 외부인이었다면 괜찮았을 것이다. 저 사람은 조선을 몰라서 그래라고 무시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는 내부인이었다. 관료였고 실무자였고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그가 추상적으로 비판했다면 괜찮았을 것이다. 관리는 청렴해야 한다 같은 말은 누구도 불편하지 않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바꿔야 한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조직이 내부 고발자를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조직의 거짓말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조직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한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 문제는 일시적이야. 개인의 일탈일 뿐이야. 이 거짓말이 조직을 유지시킨다. 내부 고발자는 이 거짓말을 깬다. 아니다.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그 순간 조직은 선택해야 한다. 거짓말을 유지할 것인가,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대부분의 조직은 거짓말을 선택한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를 제거한다. 정약용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 조직은 변하지 않는가? 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제거되는가? 왜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계속되는가? 이 질문들은 200년 전 조선에서 던져졌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답이 없다. 어쩌면 답은 없는 게 아니라 답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정약용은 실패했을까? 조선은 그의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권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가 죽은 뒤에도 조선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글은 남았다. 500여 권의 기록. 조선이라는 조직을 해부한 보고서. 오늘날 우리는 그 글을 읽는다. 그리고 깨닫는다. 이게 2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내부 고발자는 당대에는 환영받지 못한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기록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조선시대 내부 고발자였다. 그는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고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했고 결국 제거됐다. 오늘날에도 내부 고발자는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는다. 시대가 바뀌어도 조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약용은 답을 주지 않는다. 그는 질문만 남겼다. 불편한 질문. 당신의 조직은 어떤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